V코스피,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공포지수가 지금 코로나 때보다 높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익 전망치는 7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두 회사 합쳐 60조, 70조 수준이던 전망이 지금은 400조까지 올라왔거든요. 보통 공포지수가 이렇게 뛰면 주가는 빠지고 경기는 나빠지고 기업 이익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공포지수도 사상급이고 이익도 사상급입니다. 둘 다 최고치를 다투는 사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장치 하나가 실제보다 5배 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장치가 무엇인지, 지금 당신의 돈이 그 장치에 어디쯤 물려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확인되면 안심해도 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입니다. 만약 코스피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그중 580만 원의 운명이 이 두 회사 성적표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두 회사 주식을 들고 있거나 두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SK스퀘어 같은 계열사까지 넓히면 코스피 시가총액의 75%에서 80%가 사실상 이 두 회사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가 올라탔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오늘 하루의 수익률만 2배로 맞춰주는 상품이지 몇 달이나 몇 년의 누적 수익률을 2배로 맞춰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100만 원이 하루에 20% 올랐다가 다음 날 20% 빠지면 120만 원에 20%가 빠지는 거라서 96만 원이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할수록 원금은 조금씩 녹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기만 하고 방향은 없는 횡보장에서는 2배 롱 ETF와 2배 숏 ETF가 동시에 손실을 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두 상품이 나란히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거래 규모를 보면 놀랍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밖에 안 되는데 하루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몸집보다 5배 많은 돈이 매일 이 상품을 들락거린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레버리지 ETF의 운용 자산이 하루 거래 대금의 30에서 40% 수준인데 한국은 거래 대금의 100%에서 200%. 그러니까 하루 전체 거래 대금보다 2~3배 많은 돈이 이 상품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보다 서너 배 무거운 부담을 우리 시장이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왜 5월 27일부터 심해졌느냐? 그날 개별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일수록 놓친 수익을 한 번에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 그 욕망에 정확히 불을 붙인 게 이 상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은 하루 10%씩 오르내리는 게 낯설지 않은 장이 됐습니다. 재밌는 장면도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운용사에서는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아예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가 혹해서 반도체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봐 아예 안 듣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른 섹터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는 원래 좋은 것도 같이 소외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레버리지 ETF는 무조건 나쁜 상품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큰손 투자자 중에는 이 상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50억 원어치 넘게 보유하면 세금상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같은 노출을 25억 원짜리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가져가면 대주주 요건에는 걸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수익 효과는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급한 욕심으로 쓰면 계좌가 녹고 계산하고 쓰면 절세 수단이 됩니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10% 넘게 급등락하면 따로 서킷 브레이커를 걸어
거래를 잠깐씩 멈추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로 거래 시간을 쪼개봐야 가격이 적정한 수준을 스스로 찾아가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진단입니다. 돈의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올해 한국 주식을 10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국민 5천만 명 기준으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판 셈이니 역대급 매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들고 있는 비중은 연초 30%에서 최근 40%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팔아도 남은 지분의 가치가 더 빠르게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는 시장을 떠나겠다는 신호라기보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는 차익 실현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이익 급증을 보는 시각도 엇갈립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550조에서 600조, SK하이닉스가 440조 수준까지 나오면서 두 회사를 합치면 내년에 1000조 가까운 이익이 예상됩니다. 이걸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빗대는 시각이 있습니다. 당시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4배 뛰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가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 4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었기 때문입니다. AI를 돌리려면 메모리가 계속 필요하고 공급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으니 지금의 이익 급증도 일시적 거품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시각에 힘이 실립니다. 물론 반도체는 석유와 달리 공급이 다시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반박도 있어서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 전설 하워드 막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거품 없이 끝나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한 일일 거라고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지는 거라서 거품은 오히려 필요하게 가깝다는 겁니다. 다만 거품이 커질수록 피해자도 늘어납니다. 지금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저점 대비 이미 3배 가까이 불어난 뒤에 게임에 들어온 셈입니다. 코로나 때 들어와서 2022년 하락장까지 한번 겪어본 사람과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같은 상승장을 보고 있어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다음 변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예탁증서 ADR입니다. 7월 10일 상장 예정인데 규모는 45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본주 대비로는 2.4% 수준이라 나스닥 100에 곧바로 편입되기엔 애매합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AI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빠르게 편입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30여 년 전 대만 TSMC가 미국 예탁증서를 처음 상장했을 때도 본주 대비 5% 수준이었고 이후 5년에 걸쳐 20%까지 늘어나며 밸류에이션이 서서히 재평가됐습니다. 반대로 최근 한국은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 편입에도 실패했는데 외국인이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환전의 자유로움이 아직 기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 한 분이 실제로 쓰는 매매 원칙도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의 평균,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45만 원, SK하이닉스는 350만 원 정도인데 이 컨센서스의 0.8배 이하일 때만 매수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는 0.7배까지 낮춰서 나누어서 삽니다. 사고 나서 10% 손실이 나면 원칙대로 손절합니다. 사려는 가격과 손절 기준, 이 두 가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급한 마음에 뛰어들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일이 반복된다는 게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하나의 회로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금의 대부분이
두 종목에 쏠려 있고 그 위에 레버리지 ETF가 실제 규모보다 5배 큰 힘으로 출렁임을 키우고 그 출렁임이 다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이 5배 회로가 언제 느슨해질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지만 확인해 볼 신호는 3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7월 10일 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상한가 제한이 없어서 그날의 움직임이 재평가 속도를 가늠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둘째,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지나면서 지금의 이익 전망치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전망이 계속 올라가면 회로는 더 오래 돌아가고 전망이 꺾이면 5배로 부풀었던 만큼 되돌림도 클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금리 방향입니다. 금리가 동결되거나 내려가면 원화가 강해지고 그동안 소외됐던 외국인의 새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이 셋 중 무엇이 먼저 확인되든 두 종목의 성적표가 코스피 전체의 성적표처럼 보이는 지금, 그 안에는 실제보다 5배 크게 흔드는 회로가 끼어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